네, 황현입니다. 정치 구소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을 해부해보는 시간 다 깐다 플러스 오늘도 역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터 턴트시죠 박성민 미인 정치 컨설팅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 달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예. 예, 예. 그 대표님이랑 방송하고 나면은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아이 뭐 폭발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진짜 아니다. 저희 그 역대 그 조회수 인기 동영상 있잖아요. 인동 영상이 그 대표님께 그 다 상위권이에요. 예. 일단 1등 하고 계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자평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정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항상 좀 방송을 하고 나서도 다시 보거든요. 그 내용들. 그래요? 예. 저는 뭐 그 제가 한 걸 안 보니까 네. 잘 모르는데 조회수도 잘 모르고. 그래요? 예, 예.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대표님 나오시면은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시 많은 분이 또 들어와 계십니다. 부담됩니다. 무슨 부담은요. 오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넘어 닭간다 방송 이래 최초로 드디어 의류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명품 브랜드 아미 시그니처 스몰 로고 여기 보이시죠? 이 브랜드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대표님도 혹시 이 브랜드 아십니까? 아미라고? 모릅니다. 요즘 20, 30대들에겐 최고의 그래요? 브랜드로 꼽히고 있는 아미라는 브랜드입니다. 예, 예. 명품 브랜드가 저에게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가볍게 걸쳐도 태가 나고 아우터 안에 받쳐 입기도 깔끔하죠. 핏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깔끔해서 이렇게 좀 출근 룩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고 방송용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네요. 또 저도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데이트, 뭐 집 앞에 뭐 마실 나갈 때도 아주 그냥 멋스럽게 간편하게 걸치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쇼핑몰 뉴퍼마켓에서 수입 필증이 완비된 정식 병행 수입 제품을 여러분께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이거 하도 그 이미테이션 상품들이 레플리카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약간 의심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 까봤어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여기 바코드가 정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중요하거든요. 혹시나 가품 파는데도 요즘 너무 저렴하게 팔면 저거 가품 아니야?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면 이거 왜 이렇게 싸게 팔어? 이런 의심이 드는데 아닙니다. 정식으로 병행 수입해서 가격이 저렴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저렴하게 선물은 아니고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 네이비, 그레이 세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미 1000장 이상 판매된 만큼 구매 후기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구매 후기 같은 거 사실 막 이렇게 지인들이 쓰고 이런 거 많은데 여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구매 후기는 어떻게 개인이 조작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직접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명품 브랜드 아미 병행수익 맨투맨이 65,900원 65,900원입니다. 무려 59%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고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맨투맨 뭐 한 2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행 수입해서 좀 저렴하게 드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옷 브랜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65,900원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65,900원이면 요즘 이렇게 해서 뭐 유니클로나 자라나 뭐 H&M 이렇게 스파 브랜드 가서 봐도 거의 맨투맨 뭐 한 5, 6만 원 이상해요. 근데 이런 브랜드가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오고 있다니까 많은 분들 관심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더보기 채팅창 상단에 띄워 놓았으니까요. 한번 뭐 구경 한번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채팅창 밑에 59% 할인된 가격 65,900원 무료 배송까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의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도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해부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그 박수민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그 업무 보고 생방송 있잖아요. 생중계로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할 예정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너무 면박주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뭐 다 그 장단점이 있고 네. 기도하는 의도가 있고 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용산에서 나와서 저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간다 그럴 때 제가 그 뭐 권위주의를 버리고 뭐 그런다고 하길래 잘못하면
권위주의를 벌이는 게 아니라 권위를 벌릴 수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 용산 가서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했었죠. 아침마다 이제 그 즉석 문답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이미지 만드는데 굉장히 저는 그 방해를 받았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통령이 좀 말을 좀 아끼고 뭐 청와대 같은 그 매일 뉴스에 그냥 궁궐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 뭐 없던 권위도 만들어지는데 좀 친근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게 대통령 이미지 만드는 데는 그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좀 좋지 않았으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도 그 업무 보고가 대통령 이미지를 만드는데 대통령 다움을 만드는데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역시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말을 좀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지적들은 다 거기서 뭐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다른 것보다도 저는 뭐 정치 컨설팅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대통령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미지라는 게 아무래도 좀 권위가 있는 모습이고 대통령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말도 좀 아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말자르기라든가 뭐 망신주기라든가 이런 게 적나라하게 생중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거 업무 보고를 할 때 네. 대통령이 뭐 기관장한테 뭘 물었는데 정말 그 기관장한테 물을 만한 거. 그래서 야 진짜 저런 건 정말 저렇게 규제나 저런 건 바꿔야겠다. 저런 제도 도입해봐야겠다. 그래서 물론 참모들이 노력해서 오늘은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딱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그런 얘기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좀 지엽적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뭐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대통령 이미지 갖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현대 정치에서.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 이렇게 노출되는 게 그게 그닥 좋지 않다. 옛날에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권위가 있었던 거는 노출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뭐 만나볼 기회가 없죠. 없죠. 사실. 그러니까 예. 뭐 연예인도 TV가 나오기 마찬가지고. 전에도 뭐 예. 신문 정도에서 맞아요, 신문이 나오기 맞아요. 전에는 뭐 전원을 통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TV에서도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노출되긴 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권위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거는 뭐 이왕한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이 좀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저는 그때 도어 스토핑 때도 이 걸어 나오는 장면부터 뭐 여러 가지로 참모들이 조금 예민하게 그 반응했으면 얼마든지 더 수정할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냥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좀 그런 얘기 그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게 약간 양쪽 극단에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친근감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이 두 쪽이 약간 항상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친근감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걸 더 강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근감을 옛날에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은 거의 왕처럼 생각했잖아요. 엄청난 저는 권위였죠. 뭐 예. 이승만 대통령은 모르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태어났을 때도 대통령이고 고등학교 때 그때까지도 대통령이었으니까 거의 왕 같은 존재였고 네. 그런 뭐 군사 독재 시절에는 아주 권위적이었으니까 뭐 양김을 거쳤다고 하지만 전통적인 대통령의 이미지였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에 반대하는 좀 친근한 이미지, 서민적 이미지는 장점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뭐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지금 뭐 다 무너졌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세계가 이렇게 전쟁도 하고 뭐 급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군사적으로 말하면 뭐 최고 사령관이 또 그리고 최고 리더가 진중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을 갖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금은 그런 친근감 이런 게 필요한 시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상 그 시대에 맞게 변해가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친근감은 이미 뭐 장착되어 있으니 지금은 국민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밤에 잠을 자도 우리가 그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아주 전문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의 원수로서의 좀 약간 예, 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음. 대통령 실장들, 그 3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장관들, 그다음에 그 뭐 하여튼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조금 저는 말을 무게감 있게 아끼고 하는 게 필요한 시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에서 저번에 뭐 훈시기형, 뭐 현진우나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좀 가벼워 보였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네, 이제 그 그건 공사를 구분해야죠. 예, 음.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도 좀 무게감 있게 하는 게 그렇군요. 좀 예. 필요하다고 저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정지에 중징계를 뭐 내린 건 아닙니다. 청구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뭐 징계 사유를 좀 보니까 뭐 파시스트, 망상 환자, 뭐 사이비 추종자 등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을 좀 모욕적으로 표현했다, 당내 뭐 분열을 초래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당원권 2년이면 사실 굉장히 중징계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해. 네. 그러니까 정치인한테는 그 2년이 어떤 상징? 그러니까 김종혁은 다음에 총선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 그렇죠. 얘기예요. 다음 예. 총선까지 가는 거니까. 정치 생명 거의 끊어놓는 거네요. 예, 그런 건데 이제 뭐 당무감사위가 결정한 거고, 그러니까 그 뭐 권고한 거죠, 권고. 그렇죠, 그렇죠. 당무감사위는 이렇게 권고했고 네. 이걸 당 윤리하고 이제 지도부가 뭐 저는 뭐 그냥 당무감사위가 저 정도에서 그치고 윤리나 지도부가 저 징계를 실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뭐 아니 당 지도부를 비판할 수도 있죠. 근데 저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은 더 심한 말 했는데도 넘어갈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별것도 아닌데도 중징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뭐 2015년에 지금 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요. 네네. 문재인 대표 시절입니다. 그 주승용 최고위원이 뭐 하여튼 걸핏하면 탈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탁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라 그러냐면 탈당할 것도 아니면서 탈당한다고 공갈친다. 이 공갈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 이래갖고 네. 당원권 정지 1년인가 줬어요. 근데 그건 뭐 그 민주당 안에서 그 뭐 친문 반문이 싸우고 있을 때니까 이걸로 확산되기 원치 않으니까 조금 약간 뭐 희생양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 요번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이렇게 뭐 친한 반한 싸움에 김종육 최고가 타겟이 돼 갖고 딱 그냥 본보기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말을 지도부를 공격하는데 좀 뭐 좀 절제해서 하면 좋고 다 좋습니다만 네. 정치인들이 말로 사는 건데 김종혁 최고가 그 당내 비판하거나 이런 정도 비판이 당원권 정지 2년 정도까지 중징계를 내릴 사안인가? 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당무감사위도 뭐 주의 정도 조치 취했으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게 뭐 그러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건 모르죠. 그건 근데 일단 모르죠. 윤리는 지금도 윤리가 그 뭐 계속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 윤리위원장 그만두셨죠,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근데 예. 그분이 그만두기 전에는 뭐 이 문제에 관련돼서 크게 징계할 그렇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별거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갔죠. 예, 근데 지금 국면에서 지금 뭐 이 당내에서 이 문제나 뭐 또 당원 게시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뭐 징계하고 이러는 거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 테니까 일단 뭐 지도부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지도부가 바로 이거 당무감사위가 올린 거를 갖다 하기 전에 윤리에서 한번 좀 이렇게 톤다운 시켜주는 게 지도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제가 윤리위원장이면 네. 당무감사위원회의 그 모든 거를 존중한다. 뭐 충분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인지 그 당내에서 정치하는 분들 사이에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게 대체로는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뭐 주의 정도 주고 앞으로는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는군요. 지도부의 부담을 네네. 좀 덜어주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그냥 세게 한번 쳐주고 이런 말만 나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말만 나와도 좀 다른 사람들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런 걸 또 통합하는 느낌에서 뭐 지도부 쪽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갑니다 하고 이렇게 쓱 넘어가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정치가 말로 하는 건데 말로 하는 싸움인데. 맞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징계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제가 예상할 수가 없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또 다른 의미. 그건 뭐 아주 다만 제가 이제 정적으로 판단을 할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들의 그 조언을 듣지 마라. 또 본인도 거기 빠지지 마라. 그런데 첫째가 특정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있는 사람의 판단, 또 그런 상황에서의 판단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지나친 당파성으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된다. 근데 요즘 정치권에는 그 세 개를 다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당내에 확실히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와 증오. 맞아요. 제가 뭐 장해찬 그분 여연 부원장 같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그 이제 세게 이 방송도 나오죠. 저희 방송도 아마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으시고. 네네. 근데 제가 어디서 그랬어요. 난 딴 사람은 몰라도 장해찬이 그러는 건 이해한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국회의원 거의 다 됐잖아요. 거의 다 된 거를 한동훈 뒤집었죠. 비대위원장이 네. 어쨌든 뺏어간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감. 그러나 이제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진짜. 그래도 이제 비판을 세게 하는데 네. 그런 분이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대승적으로 이거는 뭐 그런 분이 좀 그러면 좋은데 뭐 최근에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럴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뭐 저는 그분이 그러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고양시청 당협위원장 이렇게 중징계를 내리는 게 어떠냐라고 권고가 나온 거면 이 불똥이 그래도 친한계의 대표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까지 화살이 쏘아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종혁 그 위원장에 대한 징계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뭐 완전히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내 의원들도 굉장히 뭐 반대를 많이 할 거예요. 김종혁 위원장만 해도 뭐 당의 개혁하고 뭐 그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데 네. 저도 한때 뭐 이런 점은 비판했어요. 그분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 하면서 그때 그 김기현 당대표 뽑기 전에 100% 당원 투표로 가야 된다고 막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때 비판했어요. 그럼 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라는 게 다 실수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정치권에서는 정치가 뭐 그 민주주의가 뭐 처칠이 그랬죠. 민주주의라는 게 뭐 별로 뭐 좋은 체제 아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체제보다 나은 건 단지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말로 하는 싸움이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분열적 요소가 많은데 이 문제는 빨리 터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빨리 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가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네네. 당내에 이런 정서가 상당히 있다. 그것을 확인한 것. 경고의 메시지 정도. 그 정도 그건 충분히 됐고 네. 당 윤리나 지도부가 이거를 봉합을 한다면 당에는 또 그보다 또 이런 정서가 훨씬 더 많다. 하나가 돼서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죠. 네. 만약 그 선택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분열로 가는 겁니까? 분열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자꾸만 그걸 알 수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더 간다? 예, 초선 의원들까지도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고 좀 만나고도 얘기하고 있고 아예 대놓고 재선들은 당심 70% 경선률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초대선조차도. 당신도 뭐 70% 저도 글도 썼어요. 그건 뭐 네. 반대하는 게 그거는 몇 가지 사실과 다르지. 그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무슨 선거인단 제도는 당신보다 더 나쁜 거예요. 당신 70%보다. 그건 선거할 수 없는 제도예요. 네네네. 원래 233이라고 홍준표 혁신안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있었는데 네. 선거인단 일반 국민 사이에 뽑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분들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 모르는 그 선거인단 제도가 왜 망했는가. 그거는 그냥 자료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2332 방식을 만들었을 때도 대의원이 20%, 그다음에 당원들 30%, 그다음 선거인단 30%, 그리고 여론조사 20%였어요. 세 번째 그룹인 선거인단 투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나쁜 제도고 여기서 민심이라는 게 또 이게 속이는 건데 민심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이지. 원래 옛날에는 그게 무슨 뭐 자꾸만 나경원 위원장은 역선택 방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원들 모아오는 게 이상한 사람들 모아오죠. 종교 뭐 집단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다른 당 당원들 데리고 오고 이러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당을 위한 그런 그 결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간다면 민심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니까 역선택 방지가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선거인단 제도나 이건 좀 더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 초선 재선들도 지금 장동혁 최고한테 조금 흔들고 또 있죠.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네네. 얘기가 경고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나 더 주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체제 처음에 이제 당 대표 되고 그래도 좀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했을 때 이건 뭐지 이랬는데 그때도 그래도 뭐 전당대회 때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털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분들이 많은데 한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한교안이다라는 네. 거는 물론 법리적으로 보면 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일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정선거 주장하고 뭐 그때도 뭐 비상경험을 사실상 옹호하고 뭐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고 뭐 이런 얘기도 올렸던 분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치 않았다. 그랬는데 12월 3일까지 기다렸던 거죠. 근데 12월 3일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계엄 선포는 민주당 때문이다. 이러니까 기대를 했던 사람들마저도 마지막 기대까지 다 접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가장 뼈 아픈 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중진의 힘이라고도 많이 불리잖아요. 중진들은 워낙 막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TK 출신 의원들이 저 중심을 많이 잡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윤한홍 의원이라든가 뭐 주호영 의원들도 이제 윤회영의 냄새 나는 방향은 맞지 않다. 근데 이분들이 그 장동국 대표를 만들어 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마저 돌아선 거는 이건 다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돌아서도 네. 옛날 같으면 정치는 책임지는 거니까 뭐 대통령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뭐 부정평가가 올라간다거나 어떤 구설수가 나오면 되게 책임지고 물러났죠. 야, 물러났죠. 이대로 예.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판.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잖아요. 자, 차별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세대죠. 그러면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장동훈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최고의 4명 이상이 그만두면 이제 붕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만둘 4명이 보이질 않아요. 일단 뭐 김민수 최고는 안 그만둘 거 같고. 아니 제가 뭐 이름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예. 뭐 전혀 4명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의지로 이대로 이길 수가 없다. 선거 패배하는 거다. 네. 그럴 때 이제 뭐 장동희 대표가 그러면 내가 물러나겠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다 한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 선거 앞두고 그래서 보통 비대위로 다 넘어갔던 거고.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될지 그거는 전적으로 장동혁 대표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그만두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으시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 뭐 그 미래 이건 그런 맞출 수는 없지만.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만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저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거듭 얘기지만 저 당의 그 역학관계를 보면 작년 전당대회 전에는 친윤 대 반윤이 기본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렇겠죠. 갈렸죠. 예. 근데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는 친윤과 친한이 사사건건 부딪혔죠. 그러니까 친윤이 있고 친한이 있는 거죠. 근데 비상계엄 이후에는 저는 친한과 반한이 있다고 봅니다. 반한. 친한과 반한.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중심으로 갈려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친한과 친장의 대결이라 그러는데 이 얘기 들으면 뭐 장동혁 대표께서 좀 뭐 섭섭할지 모르지만 아직 대중들은 장동혁 대표를 대선 후보 반열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수 후보 지금 대통령 후보 1위로는 그런 일은 일이지만 예. 야당의 대표는 원래 그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여당 대표보다는 야당 대표가 유리하죠. 대통령을 계속 공격만 하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역대 야당 대표가 다 대권 주자 반열로 올라갈 때는 압도적 1위를 했는데 지금 뭐 10%를 못 넘어가는 정도의 지지율이니까 ARS에서 10%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분도 들고 나올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뭐 그분 싫어하는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네. 매우 낮은 상태에 있어요 지금. 무응답도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반한의 한 축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당 대표고. 그래서 거의 뭐 중심이죠. 그래서 반환에. 본인이 무너지고 물러나면 이 당이
또 한동훈 걔가 접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럼 뭐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극적인 타협안 정말 그 반한동훈도 동의할 수 있고 친한 한동훈도 동의할 수 있는 비대위가 들어설 수 있다면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다면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서는 조건으로 미래의 그 가능성 대선 주자가 되든 뭐 또 뭐가 되든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다면 뭐 그런 정도라면 뭐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당신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뭐 안 물러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하는 일이나 나오는 이제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 좀 의아해하고 이게 과연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방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뭐 인물에 대한 뭐 이야기는 아닙니다. 약간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거나 뭐 국민의힘 국민통합특위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를 임명을 했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 내 생각대로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굉장히 좀 저는 헷갈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런 임명들이 지금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보실 때 그거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맞게 안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죠, 예, 사실. 예, 있죠. 예. 근데 그분들 세계관 안에서는 정말로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그렇게 해서 할 거예요. 신념에 넘쳐서. 심지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 신념이 그렇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저도 뭐 교회 다닙니다만 지하철 타면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근데 저한 그분들이 가지 궁금한 열정과 게-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효과가 있는 건 둘째로 치더라도. 정치인들이 이런 감각이 없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그래서 이제 제가 감각이? 그걸 비판할 때는 네. 뭐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관 바깥에 있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중도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집토끼를 먼저 잡고 연말까지는 그다음에 중도 연합장 해야 된다. 뭐 차차 지지를 올리겠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까? 제가 선거 전문가인데 집토끼는요. 잡으러 다니면 이미 집토끼를 왜 잡으러 다닙니까? 집토끼는 집에 있는 거지. 잡으러 다니는 게 산토끼 잡으러 가야지. 그러네요. 자, 그래서 중도 실체 없다는 분들이 무슨 언론인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뭐 그럴듯한 이론이 어떻다 뭐 학자들 그 이상한 소리를 갖다 고상하게들 하시는데 제가 약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얘기 나온 김에 네네. 뭐 중도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들 뭐 글 쓰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요. 한 25%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뭘로 아냐면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대체적으로 지금 75에서 80% 안에 있어요. 그렇죠. 뭐 탄핵이 되든 비상계엄이 되든 그때도 투표하지 않는 분들은 대체로 정치에 관심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네네. 그게 대한민국에 한 25%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중도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분들을 무슨 재주로 투표장에 끌고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그거는 논외죠, 논외. 네. 그럼 세 부류가 더 남는데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무당층이에요. 정치에 관심도 있고 투표도 하는데 정당들 보니까 한심해갖고 찍을 정당이 없다. 뭐 국민의힘도 뭐 민주당도 다 이상하다. 그게 접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예. 대통령 선거 투표하죠 그분들. 다 줘. 지방선거 다 하고 하죠. 총선도 65%쯤 가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어지간하면 투표를 다 합니다. 그럼요. 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요 그룹이 좀 주목할 그룹인데 당파적 중도층이에요. 실제로 자기들은 윤석열이 너무 싫고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상대가 너무 싫기 때문에 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 마지못해라도. 그리고 또 마지못해 나는 민주당 지지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자기 당이 마음에 저쪽은 도저히 못 찍겠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나의 드니까 신념상, 예. 유보층으로 빠져 있어요. 지금 그게 그러네요, 국민의힘 지층 중에 많이 나와 있죠. 네네. 이분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표를 안 하거나 하면은 맞네요. 돌아가서 원래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을 예를 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한 12%까지 갔다가 뭐 쭉 빠져갖고 결국 8%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뭐 어떤 거 핑계 뭐 토론에서 뭐 발언이나 이런 걸 그 핑계로 돌아가는 분들이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그 이재명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 때는 한 75% 되지만 지방선거 때 총선 때는 떨어지는 이유는 안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민주당에 많죠. 그래서 2006년, 7년, 8년에는 이분들이 그 반노가 거의
그 투표 친노가 거의 투표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MB 대통령이 됐죠. 63%밖에 안 네. 됐고 이듬해 총선은 46%밖에 안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0.73 이기고 곧바로 치러진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51%가 안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맞아요. 민주당 지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스윙하는 사람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무당층과 당파적 중도층과 스윙 보터를 잡자고 하는 게 중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 실제 투표 안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무조건 지금 당신들 윤어게인 안 하고 부정선거 주장 안 하면 우린 투표장 안 갈 거야. 거기 투표 안 한 사람이 몇 프로 있습니까? 1, 2%도 없어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분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 집토끼는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집토끼는 원래 집에 있는 거네요. 거죠.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분석들을 갖다가 고상하게들 하시는데 그것도 무슨 뭐 외국의 학자 같은 거 정책 교과서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를 이기는 길이라고 믿고 있겠죠. 근데 그런 분석들을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여의도 연구원인데 이렇게 친유로 대표적으로 뽑히던 그다음에 아까 뭐 마음속으로 뭐 누군가를 증오하는 정치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미워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약간 좀 이제 어느 한 분을 좀 미워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분이 부위원장으로 가 있는 건 맞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거야 뭐 네. 제가 그 뭐 아까 그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뭐 개인적인 당 대표에 대한 알겠습니다.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안 하고 다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도움이 되느냐 그 저는 얘기를 좀 그렇게 안 드리고 싶어요. 보죠.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그렇게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질문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쪽의 의견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왜냐면 한쪽 그럼요. 의견을 이제 대표하고 계시니까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질문을 그래서 그건 뭐 드려봤습니다. 또 여연에서 무슨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팬덤 보고서도 뭐 위드 훈인인가 뭐 그것도 뭐 분석했다는데 네. 그런 건 다 정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정무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백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나온 백서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나와야 할 백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맞네요. 자 맞네요. 그러면 예. 지금 이 백서 이 저기 여연에서 어떤 보고서를 낼 때는 여연 원장이나 또 사무총장이나 당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미칠 파장.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이것을 드러내서 어떤 동력으로 쓰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전선을 봤을 때 여당과의 전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거는 꺼내는 게 그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뭐 전혀 지금 정무적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비판하는 분들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 대표 시절에는 뭐 적절했냐 지금까지 그 비판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뭐 말들이 나올지 그다음에 장동영 대표 체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통일교 뭐 게이트라고 지금 거의 이름을 좀 붙인 것 같은데 이게 게이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아니 뭐 게이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게이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연루돼 있다라고 그건 의미를 뭐- 해석해야 되나요? 뭐 아직 실체가 드러난 게 아니니까 네. 뭐 저는 일단 판단을 좀 유보할 텐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그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친문 인사들도 많이 관여돼 있고 뭐 이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다만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정치적 이유로 네. 금품을 제공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조금 어느 어느 종교 단체든지 간에 정교 분리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진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약간 뿌리 박혀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런 건 있어요. 네, 제가 어디 뭐 인사를 그래서 하러 제가 간다거나, 예. 계속 얘기가 지금 뭐 당원을 늘린다 뭐 어떻게 당원 숫자 늘릴 때 다 모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되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모아오는 것 중에 종교 단체가 상당히 관여돼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그렇게 모이는 게 그래서 쉽지 제가 않잖아요. 예. 옛날에 그 저기 김대중 노무현한테 연거푸 한나라당이 선거를 졌잖아요. 대통령 선거. 네. 그리고 이제 야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때 서청원 대표가 그만뒀기 때문에
그때는 여당은 그냥 대통령 임명했어요.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는 한 10,000명쯤 모여갖고 체육관에서 뽑았어요. 근데 이제 뭐 선거 계속 지니까 혁신하려고 전 당원 투표를 한번 하자 이렇게 그 주장이 나왔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 네. 전 당원이 그 몇 명이냐?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2003년도 얘기입니다. 한 40만 명쯤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옛날 공화당 때부터 민정당 때부터 민자당 때부터 뭐 종이 당원부터 뭐 플로피 디스크 다 갖고 오는데 돌아가신 분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걸 정리를 막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5월 달에 23만 명으로 딱 해서 처음으로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아서 최병일 대표가 됐어요. 뭐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전당대회에 모 종교단체가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나요? 들어는 뭐 하여튼 뭐 보도도 되고 지금도 네. 자료 찾아보면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뭐 누굴 돕기 위해서 어느 종교단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네네. 그건 그때부터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수많은 그 종교단체들이 그 이번에 뭐 또 권성동 의원 구속된 것도 결국 통일교 뭐 이런 예.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말이죠. 뭐 교회가 또 뭐 동원해 갖고 정치적으로 저는 종교가 정책 발언을 할 때는 다 언론과 막혀 있을 때 정치도 뭐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뭐 가택연금 당하고 아무도 보도고 언론도 그냥 완전히 그냥 공포 분위기.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교인들이 입을 열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거라고. 지금 뭐 유튜브로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욕하고 다니는데 뭐 종교인들까지 그럴 필요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과연 종교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통일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라기보다는 경제단체의 느낌이 좀 강해서. 그것도 뭐 함부로 얘기할 건 제가 아니어서 네네네. 우리가 이제 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뭐 통일교도 그렇고 좀 내부적으로 한번 성찰해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직접적인 그런 뭐 돈을 건넸다, 뭐 시계를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사실 뭐 교회라든가 뭐 절이라든가 이런 데를 뭐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좀 이런 게 정치인들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근데 봐야 정치는 되나요? 예. 뭐 제가 정치인을 뭐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그런데 취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절박하잖아요. 예. 행사에 뭐 그게 뭐 지역구 행사든 또 아니고 어떤 아는 지인의 부탁인 행사든 정치인은 사실은 이 조폭들하고도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어느 행사도 가고 맞아요. 이걸 딱 그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난 거긴 내가 좀 그렇지 않아 거기 못 가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저분들이 뭐 어느 행사에 참석했다 찍힌 사진이 있다 뭘 줬다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확인되기 전까지 제가 뭐 판단 잘 안 내릴 생각이니까 이건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나온 정도의 보도만 가지고. 네. 그 저는 이제 정치적인 그 정치역학이 좀 궁금한데 그 왜 특히 뭐 한 분을 특정해서 말하겠죠. 전재수 전 장관께서는 사실 부산이었잖아요. 그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면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은 곳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런 종교단체나 그런 모임이나 뭐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정치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전재수 될까요? 의원은 네. 뭐 옛날에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는 조경태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으로 그 뭐 보수의 아성이라는 데서 돌파를 계속 해낸 분 아닙니까? 대단하신 그러니까 거죠, 전재수 그거는. 장관은 예. 지난번에도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맞아요.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에서 돌파가 될 때는 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학연 지연으로 돼 있는 데니까 아니 뭐 고매하신 판사님들도 또 범죄 지른 사람들도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하고 누가 뭐 고등학교 동창이냐 선후배냐 그 다음에 기소가 되면 판사하고 이번엔 또 누구하고 또 아느냐 다 이렇게 하니까 이 그 캠프에 대선 캠프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뭐 로비가 누가 실세를 하더라 뭐가 누가 뭐 어떻다더라는 게 그냥 있는데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아주 그
그 윤리의식이 높아서 이걸 다 차단의 원칙 그냥 탁 차단하면 좋죠. 그게 안 네.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선거 때 되면. 참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 예. 지금 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그런지 아마 난 다 다 음. 거절했다. 안 만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 그 박정하게 못하니까 뭐 가서 이렇게 뭐 어울렸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선거가 아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당 그건 이제 대표로서 정치 이렇게 안 뭐, 하고 예. 뭐 권성동 전 의원도 검사 시절에 좀 조심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근데 검사는 이제 이 처벌하는 사람이니까 경계를 다 하죠. 내가 이 잘못 만났다가 이게 난리 나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데 자리가 정치인들은 날라갔잖아요. 참 이게 그냥 애매하네요. 모든 사람들 다 만나는데 네. 익숙하기 때문에 경계심이라는 게 굉장히 없네요. 좀 무장 해제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그런 아니 제가 이 그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게 좀 있어서 좀 취약하죠 아무래도. 네. 그 대표님 그러면 그 경계선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게요. 그럼 정치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서 사진 찍고 뭐 책 들고 사진 찍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인사 같은데 가고 뭐 행사가 있다거나 거기서 뭐 거기에서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뭐 인사 같은 거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번 게이트라고 평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요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게 예,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인데. 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미국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출발이 뭐냐면 정치인이 유권자를 만나는 거는 매우 좋은 일이다. 웬만한 거 다 풀어놨죠. 네. 우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정치인이 유권자를 만나는 건 매우 불손한 거다. 왜 만나냐 그거를. 저것들이 뭔가 만나면 뭘 주고받든지 민원이 뭐 커넥션이 있든지 있으니까 예, 만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옛날에 그 오세훈법이라는 게 정치자금 같은 거를 굉장히 엄하게 딱 다 차단을 했고 지구당도 없애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정치자금 이렇게 묶으면 미국의 옛날 금주법 같은 거 될 거다. 금주법이 술을 못 만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어두운 데서 만들죠. 그러면 밀주가. 불법적으로 만드는 그런 거 처벌이 두렵지 않은 마피아만 떼돈 버는 거예요. 밀주 자, 그러면 만들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후원금을 더 충분히 거둘 수 있고 충분히 쓸 수 있게 갑자기 열어줘야지. 네네네. 그걸 다 닫아놓으면 불법적으로 돈 들고 와서 유혹하는 사람들. 있겠네요. 그 돈은 예를 들면 뭐 대선이 뭐든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뭐 성한종 같은 분도 그렇고 다 그런 분들 그러면 용감하게 그 내가 이거 해주면 뭐 이거 개발하게 해주면 이거 뭐 해주긴 뭐 해도 되겠다. 이 사람들만 뭐 금주법 시절에 마피아는 하죠. 그게 겁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그러네요. 이거를 네. 정치하는 분들한테 도덕적으로 다 만나지도 말고 다 차단하고 의심받을 짓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까?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돈을 받았거나 뇌물이 뭐 시기를 받았거나 이게 현실로 드러나면 이거는 문제. 당연히 그건 엄청난 그건 문제죠. 지금 그 법을 그 본인들이 어쨌든 이걸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뭐 후원의 제도를 네.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이 국고 보조 주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줍니까? 그거 그냥 후원금 받아서 하면 되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통일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당 500만 원까지는 후원이 가능하잖아요. 한 계좌 예. 한 사람당. 통일교인 거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이제 후원 계좌로 입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려준 거 이거 통일교 돈이래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쪼개기 그것도 500만 원 고액이기 때문에 네. 300만 원 이상인가는 아마 명단이 하긴 될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쪼개기라는 건 뭡니까? 그 내가 고액 후원을 하지만 500만 원까지 하면 드러나니까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쪼개 갖고 쫙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하죠. 예. 저는 그런 식의 어쨌든 불법이나 편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제도를 먼저 좀 만들어 놓는 게 예. 좋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오직하면 이거 갖고 칼럼도 한번 썼어요. 네네네. 고전 포르노 정치자금이란 제목으로.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은 척하지만 아무도 안 읽은 책이 고전이에요. 이탈로 칼비노가 그랬죠. 제목은 알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아니 그래서 이탈로 칼비노의 왜 고전을 읽는간 책에 그렇게 나 뭘 다시 읽고 있어라고 할 때 그 다시라는 표현이 사실은 안 읽었는데 그렇게 쓰는 거죠. 고전이란 게. 그러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봤는데
아무도 안 본 척하는 게 이 포르노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포르노 본 적이 없어요. 그 비율이 아마 축구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는 비율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축구 그렇게 예, 하겠네요. 그거 예. 쉽지 않잖아요. 맞네요, 근데 맞네요. 정착금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한테 정착금은 매우 고정같이 귀한 거고 정치인들한테 이건 매우 귀한 거고 필요 불가결한 거고 대중들이 보면 이건 뭐 역겨운 거고 포르노처럼.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적절한 비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언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제도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맨날 터지면 게이트로 그러네요. 그냥 예. 가게 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어디 뭐 종교 단체 해산 뭐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먼저 좀 갖춰. 그렇다고 이제 미국처럼 너무 이제 근권 정치를 풀어놓을 거는 아니지만 네. 한국식으로 좀 적절하게. 적절하게. 지금 당원제도 저는 비판. 우리나라 당원이 당원입니까? 1,000원씩 3개월만 내면 투표권 주는 게 무슨 당원입니까? 유럽에 그런 당원들은 없어요. 유럽은 어떻게 해요? 유럽은 진성 당원이라는 게 그 네. 당에 대한 로얄티도 있고 교육도 받고 뭐 제대로 하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는 뭐 이중당적 가려냅니까? 뭐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뭐 이중당적자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 당원들이 무슨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갖고 이 정도를 돈을 내고 예를 들면 월에 한번 몇만 원을 내고 교육도 다 참 이런 분들에게 투표권을 준다. 그냥 동의하겠어요 지금. 네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렇게 막 모아온 사람들한테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식보다 더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권리를 더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 당원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100% 당원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 김종육 씨 제가 비판한 것도 그 당시에 그건 뭐 정책 맥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니까.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통일교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역시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짧게 요 얘기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거 1월 그러니까 서울 지방선거는 1월 1일에 나오는 그 여론조사 발표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1월 1일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울시장은 뭐 오세훈 시장이랑 봤더니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이 지지율이 더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조사를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거 ARS 조사에서 네. 뭐 좀 뭐 그런 조사 결과가 처음 발표된 거니까 이제 그 전에 전화 면접 조사나 이런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지금 1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뭐 김민석 총리보다는 그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맞아요. 정원호 구청장이 간단치 않고 그래서 지금 뭐 여기다 뭐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으니 그렇죠. 이거는 아는 거죠. 오세훈 시장 본인도 언급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12월 요때쯤 언급을 해놔야 대중적으로 해자되고 12월 말에 12월 다음 주쯤 여론조사를 해서 1월 초에 발표될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금 해놓으면 이거 이제 주목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1월 달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1월 초 한번 이제 1월 초에 발표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설날 지나고 발표되는 거, 그 두 번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나오죠. 그때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할 수 그렇군요. 있죠. 부산시장은 확실히 좀 전재수 전 장관이 나오기가 유력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뭐 쉽지는 봐야 않겠죠. 될까요? 쉽지는 저거가 뭐 의혹을 해소할 수는 없잖아요. 단기간 안에. 그렇죠. 이렇게. 예, 그걸 안고 싸워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쉽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뭐 밀고 가기가 좀 쉽지 않을 테니까 거기도 좀 복잡은 해졌어요.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도 네네. 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생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연 지방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인데 현재까지 친명 3명, 친청 2명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대통령과 이제 당대표와의 힘겨루기가 좀 계속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선거 결과 어떻게 아니 근데 보십니까? 한국에서 여당 대표 정말 어렵거든요. 제일 어렵죠.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는 정말 쉽고. 네, 야당 대표 그냥 공격 뭐 그냥 공격 무조건 개시. 대통령. 예. 여당 대표는 예. 정말 어려워요. 대통령과의 관계도 좀 조율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또 이른 시기고 원래 그 대통령한테 가까이 갈수록 대통령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화라는 게 이게 뭐 박근혜 김무성 관계도 그렇고 뭐 이낙연 문재인 관계도 그렇고 뭐 이준석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관계도 그렇지만 원래 공중근해 묘기 있잖아요. 네네네. 탁 여자분이 손 놓고 착 날라오면 탁 잡아주잖아요. 네.
그거는 그 남자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죠. 신뢰를 가지고 가는 믿음이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잡아주는 사람이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든 뭐라든 좀 자기 정치를 하든 좀 그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간이 없군요. 우리나라 정세에서 일단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은 측에서는 잘 안 열어주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주문을 했죠. 여당의 관계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선거 연합을 해체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 연합을 해체 안 한 거죠. 윤 대통령은 뭐 이준석 내쫓고 뭐 안철수 공격하면서 선거 연합을 해체했지만 두 번째 이 국정의 주도권은 대통령이 지고 가는 거라는 걸 여당에서 조금 인정하는 게 좋다. 이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왜 네. 국정을 담당하는 대통령은 관료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보고를 받다 보면 국제 정치에 나가서 만나 보면 자기가 로컬에 갇혀 있을 때 하고 다른 정보도 얻게 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존중해줘서 대통령이 좀 국정을 주도하도록 대통령실이 하도록 좀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대통령은 조금 당내에서 좀 싫은 소리가 나와도 차기 대권주자의 그 공간을 봉쇄하지 마라. 열어주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말로도 그렇고 계속 처음에 이제 뭘 좀 하다가 많이 조용하네요. 요즘 조금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니까 여기서 너무 또 이제 정청래 대표를 누르려고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예, 그 나중에 더 큰 그 국가가 있으니까 이제 뭐 지혜롭게 하겠죠 거기도. 결국에 이 선거로 인해서 좀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전 그럴 것 같지 그렇게 않아요. 같지는 예, 않습니다. 양측 다 충돌을 좀 피하려고 하고 네네. 특히 정청래 대표 쪽에서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하고 갈등을 키울 생각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공세적으로 하는 건 아마 대통령 측일 것 같고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맞불을 놓을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근데 이게 전초전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지방선거 공천이 있으니까. 예, 그 그러니까 전에 자기 이제 사람들을 먼저 좀 이제 선점하는. 그렇죠. 그 예, 이제 단계로 그것 볼 것 때문에 같은데요. 결국 공천 아닙니까? 네. 공천이고 공천이죠. 예. 제가 그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그 재앙적 대통령에서 계속 힘이 빠진 거는 공천권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당 대표는 공천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중 권력 상태인데 네. 이 문제를 정청래 대표가 지금 뭐 후반기가 아니고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그 대통령 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룸을 열어줄 거고 또 대통령실은 또 저 어느 정도 열어줄 거냐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적절하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항우여 대표가 있는데 이분은 거의 대통령을 다 수용하니까 자동문처럼 다 이렇게 자동문이니까 네.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거의 다 청와대 책임으로 가요. 이분한테 책임을 안 물어요. 반대로 뭐 김무성 박근혜 때는 좀 충돌이 있었는데 그렇죠. 충돌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뭐 95% 정도 수용하고 한 5% 정도 마찰이 있는데 그 정도 마찰이 있으면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저 뭐 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정청래 대표가 저러고 있지 않냐. 또 정재호 대표는 아니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이거 갖고 난리다. 서로 이러면 윈윈이 되죠. 핑계도 되고. 그러니까 그 균형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야, 그게 약간 주탁이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이런데 노련한 분들이니까 저는 충돌을 정면으로 좀 사실 정치 경험은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냥 쾅쾅쾅 충돌하는 거지. 여기는 조금 조절할 거라고 봅니다. 노련하게 해결할 것이다라고. 노련 옛날 상민 같은 노련함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자제하면서 네. 조금 그래도 정청래 대표 정도면은 지금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시는 분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에 대한 욕심이 좀 그래도 좀 많이 좀 드러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누가요? 정청래 대표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네. 욕심을 내지는 않고 네. 그 지방선거에 지방선거 승리해야 이제 당 대표 당대표로 가죠. 그 다음 다시. 총선 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본인이 그 대통령한테 좀 져주는 게 다음 대표를 또 한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충돌 없이 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 뭐 그렇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뭐 정동영, 뭐 김근태, 이부영 의장하고 충돌이 많았는데 그렇게는 좀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양보하다가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려지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진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바로 그냥 당 대표.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그러나 상황이 나올 지금 수 민주당 있으니까. 상황에서 자기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걸 하겠다고 권력하고 받기에는
다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세력으로 보거나 타이밍으로 보거나 동력으로 보거나 명분으로 보거나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치 정치 않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세력, 명분, 동력,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지금은 네 개 다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하고 정청래 대표한테 불리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그 무모한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죠. 무모한 싸움은 안 하는 네, 게 네. 좋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봤고 계속 마지막으로라고 지금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랑 송은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만나서 뭐 특검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두 당이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네, 자리에서. 뭐가 좀 연대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되게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하는 거고 그 전에도 네네네.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뭐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그 사실은 그 공동 전선을 취했어야 될 때가 있는데 잘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보면 두 당 간의 상관은 세 가지가 있는 거니까 통합은 지금 어렵다고 보고 네. 연대와 독자 뭐 노선인데 네. 연대 가능성 지금 자꾸만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없다. 장동영은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러는데 현재 조건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했으면 연대 못 하겠죠. 개혁신당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명분이 있는 거니까 특검에 대해서 지금 네네네. 이렇게 공조하는 거였고 이것이 연대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대까지 가는 빌드업은 아니고 그냥 예. 이제 그냥 진짜 특검 뭐 이 게이트에 대한 통일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실무적인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런 빌드업 중에 하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개혁신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예. 만약에 연대 가능성이 좀 불을 지피고 올라오려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까? 뭐 메시지 장동 문제는 대표가- 아니고 장 근데 대표가 내려와야 됩니까? 일단 우선. 아이고 내려오는 건 뭐 네. 장동혁이 있는 한은 우리는 연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니니까 네네네. 장동혁 대표가 엄청나게 변해야 될 텐데 그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명을 바꾸자고 잠깐 그 안에 얘기가 나오는 건 당명을 개정하는 걸 그 기회로 뭐 좀 연합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럴 텐데 당명 바꾼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 장동욱 대표는 그대로 있고 당명만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바뀌어봤지만 네. 더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그 노선에 관한 얘기들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뭐 연대를 하려면 장동혁 대표의 그 노선,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네.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뭐 초선 재선 의원들은 좀 1심 전에 뭐 장동욱 대표 노선을 좀 바꿔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너무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 여러 번의 그 놀라운 충격적인 게 연속돼도 네. 12월 3일 날 뭐가 나올 거다라는 네. 기대를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뒤늦게 나온 맞아요. 거예요. 12월 3일 날 그 장동혁 대표가 그때만 해도 비상계엄 해제하는 18명 중에 한 분이잖아요. 아니 그 투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비상계엄에 해제에 투표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게 다 지금 뭐 말하는 거 아니냐. 했으면 될 얘기를 투표까지 한 분이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한 거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와르르. 네.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장창 된 지금 이게 비상계엄을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비상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1년 뒤에 당대표가 한 걸 수습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수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1심 그러니까 선거 전에 그건 제가 뭐, 사과할게요. 그거 이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왜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정부적 판단하고 그렇게까지 나갔는지 그 전에 뭐 우리가 한교안이다, 또는 윤 대통령 면회 이런 것까지도 다들 그냥 좀 그래 기다려보자 이렇게까지 한 거면 충분히 그때도 12월 3일 메시지를 두고 의견 수렴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사람들 만나고 쭉 그런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메시지는 연합은 없다. 연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대도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지난 한 달간의 뭐 요즘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현안들, 시사 이야기들 박성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자주 안 나와 주시니까 한 달만 뵈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또 이제 저희는 또 내년에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좋은 얘기하고 희망의 얘기로. 그러니까요. 희망적인 이야기로 함께 좀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